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현재 급속도로 기술이 성장하는 AI, 무인 자동차, 로봇 등 이런 테크놀로지라 그러죠.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또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고 재테크를 하는 우리는 미래의 빈곤층 또는 이 자본주의의 노예라 그러죠. 이 계급에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저술가 등 7명의 인터뷰, 그리고 한글판에서 우리나라 최백은 교수 인터뷰 내용을 묶어놓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한스미디어 출판사의 거대한 분기점이라는 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경제인 총 7명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먼저 폴 크루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현재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고, 예일대, 스탠퍼드, MIT,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 등 이름은 한번 다 들어보셨죠? 자,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강사와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머스 프리드만은 퓰리처상이라고 하죠. 이걸 3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기자라면 한번 꼭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상이죠. 현재 뉴욕 타임즈 저널리스트고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 그리고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이런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7명을 다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약간 좀 지루하실 테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이름만 알려드리면, 데이비드 그레이버, 토마스 세틀라체크, 타일러 코엔, 리트허르 브레우만, 그리고 빅터 마이어 쉔베르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사실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조용히 있는 게 중간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재수없죠. 그리고 난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책을 안 읽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분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무슨 질문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AI, 로봇 등이 점령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우리 직장도 다 뺏기게 되는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럼 7명이 어떻게 다 답했는지 이거 전부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그래서 흥미롭게 설명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루 3시간 노동이 사회를 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리트허르 브레흐만입니다. 이분은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등의 경제, 역사, 철학 관련 저서를 집필한 유명한 경제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어찌됐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진짜 하루에 3시간만 일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주장이고요. 과연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대체 이런 소리를 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면 브레흐만은 앞으로 미래에 로봇이 등장하면 한 20년 후쯤에는 지금의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한 40대 가까우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2020년 원더키디라는 만화 영화를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1989년 작품이고요. 2020년에는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하고 제작한 만화 영화죠. 먼저 1989년에 예측한 2020년 올해의 자동차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이런 거 한 대씩 다 있으시죠? 그리고 또 2020년에는 가정용 로봇이 한 대씩은 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고 그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런 로봇 하나 집에 하나씩 장만해 두려면 아마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1989년에 나온 영화 백투더퓨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2020년도 아니고 2015년으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는데요. 그때 상상한 2015년의 모습은 이겁니다. 저는 이 그림 보고 드래곤볼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왼쪽 여자분, 가운데 분 거의 드래곤볼 수준의 옷을 입고 있고요. 공중부양이 된 호버보드, 이런 거 하나씩 타고 날아다니는데 2015년에 진짜 택도 없죠. 이런 거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미래는 생각보다 느리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20년 후면 우리의 일자리 절반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뺏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다급하게 40년 후 또는 8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확실히 일어날 현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후 정도면 로봇이 등장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자리 절반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이때 브레흐만은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로봇이 우리 생활에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편해질까? 이 문제입니다. 또한 그 로봇을 소유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우리 미래에 우리의 일자리 절반을 로봇들이 전부 대신해서 해줄 때
그 로봇을 생산하고 그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로봇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과거에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 등 이 기계가 발명되고 나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 편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을까요? 자,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더 궁핍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기계를 부셔야 한다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이런 미래는 어쩌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미래의 로봇이 우리가 하는 현재의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로봇이 대신해 준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끼리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오랜 시간을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증기기관 등 기계가 발명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는 그냥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노후 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그 특허가 있는 그 이익을 챙겨가는 극소수의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독점적인 수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우리는 그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부를 가져오고 배당을 받아서 정말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지금 미국 ETF 중에서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로보, 보츠, ROBT, 그리고 IRBO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로보랑 보츠가 유명하죠. 그 중에서 로보 ETF가 편입한 주요 10종목을 보면 다 좋은 회사죠. 엔비디아도 있고 일루미나도 있고, 이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이런 회사들이 이 로봇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ETF에서 편입을 한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로봇 산업에 두각을 보이는 이런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면 아마 역시 이 ETF에서 편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힘들게 이 로봇 관련 글로벌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이런 ETF 하나 사두면 전부 다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단점이 있죠.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어쨌든 로봇이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침투를 해야 우리가 그 수익을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당장이 단기적인 고점인지 저점인지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장기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 이번 코로나처럼 글로벌 증시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시점마다 비중을 좀 높게 과감하게 매수를 해두는 것이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겠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둔화 및 하강,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폭락할 일은 기다리시면 무수히 많이 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는 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ETF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책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은 경제 및 그 교양에 가까운 책이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일단 브레그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적인 배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기업 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이런 상황에는 기업 및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걷고요. 이것을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 분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소수만 돈을 벌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나눠받은 돈으로 로봇의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이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브레흐만은 이런 방식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정치나 아니면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접근한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우리 선조들은 열심히 증기기관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줬고 기계도 발명을 해줬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전 세대의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유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대는 누구나 공평하게 그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익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비싼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브레흐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받은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수정 자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본주의 그대로 두면 빈부격차가 생기고 불평등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에 국가가 나서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를 재분배해 주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리티 브레흐만의 의견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책에서도 너무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단 이 학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대한 분기점에서 분배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에는 과로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과로사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일본 젊은이들은 고임금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런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결국에는 일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에 따라 출산율도 낮아지고 자녀들도 결국 고임금 직장을 구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도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과로사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얘기입니다. 과연 세금을 얼마나 더 걷고 기본소득을 얼마나 지급해 주는 게 맞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올라가면 어쨌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 맞지만 받은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해인지 아니면 더 좋은 건지 좀 궁금해질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하다가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너무 복잡한 문제죠. 다음으로 브레흐만은 앞으로 교육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이라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교실에 딱 몰아넣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막 칠판을 두드리면서 밤 12시까지 그 12시가 넘도록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뒤지게 패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대답을 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었어요. 또 그래도 공부를 좀 잘 못하겠다 어렵다 이러면 아직 덜 맞아서 그런다. 그래서 무슨 비 오는 날에 먼지 나게 맞으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애들 좀 더 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브레흐만이 이야기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인간은 원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생물인데 지금 우리들은 그 본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는 매일 아침 가기 싫은 회사로 출근을 하거나 직장, 사업장으로 출근을 해서 톱니바퀴처럼 주어진 일만 반복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 갇혀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뭔가 창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누구나 하는 건 어쩌면 바로 우리 본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소개하는데요. 파푸아 뉴기니의 바이닝족이라는 이런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분, 그리고 1960년에 또 40년이 지나서 제러미 풀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약 15개월 동안 머물면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안타깝지만 2명 다 우울증으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닝족은 그저 일에만 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닝족은 아이들조차도 놀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뛰어놀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어릴 때부터 일만 배운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육 과정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한 사람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놀이 이런 것 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죠. 단지 15개월만 있던 사람도 우울증이 생겨서 도망치는데 거기서 평생을 사는 바이닝족은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바이닝족과 다를 바가 없죠. 일만 하다 보니까 진짜 우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교육이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에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창의성을 꽃피우는데 이게 충분한 시간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창의성을 가진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능할까요? 사실 좀 어렵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정말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다 유학 보내고 하는 이유가 이러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경제인은 빅데이터의 세계적인 권위자 빅토이 쉔베르거입니다. 이분이 바로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 쉔베르거가 누군지 몰라도 잊혀질 권리는 한번 다 들어보셨죠?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은 무엇이었죠? 뭐니 해도 가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보면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면
이제 그 제품은 구매를 잘 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제품 품질은 좋은데 저렴한 제품 있죠. 이런 제품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가성비가 이렇게 높은 제품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점점 가격에는 그 제품의 뭐 질이라든가 이 서비스가 녹아들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하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가격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아마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그래서 뭔가를 치면 여기에 추천 상품이 뜨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꼭 상품 검색하고 추천 상품 보면서 그것만 비교하고 더 이상 찾아보는 노력조차도 안 하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하는 제품을 딱딱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에 따른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요. 유용하게 동일한 유형의 제품군을 가격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검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 중에 내가 진짜 구매하고자 하는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시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이 과거의 선택 기준보다 나의 욕구에 딱 들어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오히려 데이터의 매칭이라 그러죠.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던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존뿐만 아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 또는 제품, 영화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이 시스템을 과연 그 사이트가 아니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만이 가진 이런 독보적인 데이터 매칭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주에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 데이터 중심의 시장 변화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역시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리는 거고, 그런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독점적인 능력이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계속 이런 기업들이 남아서 승자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데이터의 권위자 빅토이 쉔베르거는 일단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것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와 빙이라는 이 검색 엔진을 함께 결합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법무부의 제소를 받아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빙을 무조건 뜨게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구글이 탄생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탄생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 법률 구조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의 시장 독점을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을 제재를 가고 싶다면 규칙을 우선 개정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이 IT 공룡의 해체 작업에 만약에 나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또는 독점적인 위법성을 추궁당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IT 거대 공룡들은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데이터를 개방을 해주는 거죠. 미국의 수천에 달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되면 해체나 아니면 위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감아주는 이런 선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말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우리의 미래의 직업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쉔베르거는 매일 유산 결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단순하거나 단순 노무직 아니면 단순 사무직이나 낮은 직급의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대신에 고도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고급 관리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자녀들도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8명의 경제학자의 의견 중 2명의 의견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인터뷰한 이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힘든 일을 전부 해주고 우리는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렇게 막연한 상상도 한번 했었는데, 오히려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힘든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기본적인 바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적어도 과거에는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